농사 짓는 농부고요. 농사도 지으면서 사람 농사도 조금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산촌유아이라고 대안학교 비슷하게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시골에 와서 머물면서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고 경쟁에 노출되지 않고 서로 돕고 배려하고 협력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한 7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마음을 통해서 몸을 고칠 수 있느냐 하는 주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흔히 심신상관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마음과 몸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에 아래아라 그러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게 넘어오면서 아래아가 아도 되고 오도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한글이라고 우리 많이 쓰잖아요. 한글 이렇게. 근데 이 아래아가 사실은 아와 오의 중간 발음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 사라진 언어가 됐지만 사실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이 따로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픈데 사실은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몸만 고치려고 그러는 이제 일들이 생기는 거죠. 흔히 이제 대증요법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강의하는 주제는 심신상관 이야기라고 몸과 마음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나 하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1971년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 당시 돈으로 400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데 그 전쟁에서 미국이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도 미국은 질병률이 워낙 높아서 국민 대다수가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처참한 실패를 보면서 몇몇 의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각성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일부 의사들이 어떤 사건들을 찾아내냐 하면 그 이상한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당신 6개월밖에 더 못 살아요라고 시한부 선고를 내렸는데 막 4년, 5년씩 멀쩡하게 살아있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그런 양반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시작을 해요. 무엇을 먹었냐, 어떤 치료를 받았나, 환경은 어떤가, 뭐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건들을 쭉 점검을 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한데 좀 이상한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격이라고. 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격의 특징이 뭐냐면 긍정적이고 사고가 적극적이고 잘 웃고 유머가 있고 다른 사람이랑 교류 잘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도전적이고 이런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돌아와서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사실은 사람하고 며칠만 지내보면 이런 성격적인 특징들은 누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그룹을 만들어요. 그리고 병실을 따로 차리고 이 사람들만 모아서 그 생활을 시키니까 치료 효율이 확 올라가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좀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뒤집어 보면 초등학교 때 우리 이렇게 화살표 하면 요 반대말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반대되는 성격들을 한번 여기다 적어 보면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소극적이고 화 잘 내고 미움이 가득 차 있고
이런 성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그룹을 만들듯이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데 이쪽은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느낌이 전혀 다르잖아요. 서로 돕고 배려하고 이런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심신상간의학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런 환자들을 예외적인 환자라고 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예외적인 환자 그룹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거예요. 아마 이런 성격들 가진 사람만 모아놓으면 끝없이 서로 싸우고 지옥 같은 사람이 될 거 거의 뻔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가 이쪽에 가까운 사회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병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심신상간의학이라 그러는 의학이 미국에서 태동이 되는데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긴장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의학은 이미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모든 병의 원인의 80%는 스트레스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줄이면 병의 80%는 없앨 수 있다라는 역설이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미국이라 그러는 나라의 국가 질병률이 지금도 전 세계 1위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암과의 전쟁 때 투입된 그 막대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거의 제약회사로 흘러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화학치료라고 부르는 약을 중심으로 치료를 하는 요법들이 현대의학의 주류를 이루고 오히려 그 약 때문에 그 부작용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럽 사회를 가면 병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이들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왜 그들은 그럴까? 이런 걸 이제 국가 질병률이라고 부르거든요. 국가 질병률 전 세계 1위가 아직도 미국이에요. 부끄럽게도 국가 질병률 2위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유럽 국가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스트레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 사회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요법이라 그러는 개념으로 이 병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해소법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것인가. 근데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 긴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계속 긴장만 하고 있으면 끊어지겠죠, 무엇인가가. 고무줄 계속 잡아당기면 약해지고 끊어지듯이. 근데 이런 스트레스 상황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스트레스를 이완하는 요법을 가지고 심신상간의학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이완 요법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치료 효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완이나 긴장이나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을 우리말로 바꾸면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신경전달 물질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플러스 호르몬, 마이너스 호르몬. 동양의학으로 얘기하면 플러스 호르몬은 보약처럼 보호하는 약이 호르몬이고 마이너스 호르몬은 사약이죠. 그래서 플러스 호르몬의 대표적인 호르몬은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런 계열의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호르몬들이고, 요 마이너스 호르몬은 긴장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드레날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투하거나 싸울 때 쏟아져 나오는
호르몬인 셈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때 아드레날린 쪽 계열의 호르몬이 나오면 온몸이 긴장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번지 점프대에 올라갔다. 그러면 다리에서 후들후들 걸리고 온몸은 긴장하고, 근데 만약에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내려서 긴장이 이완됐을 때 느끼는 쾌감은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늘 스트레스 속에서 살게 돼 있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밤에 잠자는 거잖아요. 잠잘 때는 휴식이고,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현대의 우리들의 삶은 늘 스트레스 속에서 스트레스를 거의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황이 되고 말죠. 예를 들면 도시 속에서 산다 그러면 밤에 그 휘황찬란한 불빛, 이건 그 전문가들이 광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빛이 계속 들어오면 우리가 신경이 늘 깨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음들, 그것도 스트레스고, 거기다가 대한민국 사회 같은 경우는 극심한 경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계속 시험 봐야 되고 줄 서야 되고 스트레스 속에서 계속 살아오는데, 유럽 사회 같은 경우,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는 학교 들어가면 경쟁을 안 시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시험도 안 보고 성적도 없고.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하겠어요? 근데 유럽 사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런 협력하고 배려하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가고 있죠.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한 클래스가 그냥 올라간대요. 담임 선생님도 바뀌지 않아요. 얼마나 끈적끈적하겠어요. 거기다가 시험도 없고 성적도 안 매기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한 클래스 안에 성적이 좀 떨어지는 아이가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낙제시키고 가잖아요. 근데 유럽 사회,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 아이를 보살피는데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죠. 모든 학생들이 평준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배려하고 친구들이 그 친구를 돕고, 이런 시스템 속에서 교육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스트레스가 워낙 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병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 학설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내가 호르몬을 만들어 나가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흔히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생물학적 기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세 개를 그려놓고 이렇게 낙서를 한번 해보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여기다 뭐 그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똑같은 대답을 해요. 유치원생부터 대학 교수든 누구든 여기는 보나마나 이렇게 찡그린 얼굴이 나오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 표정을 얼굴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자기 얼굴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내 얼굴을 바꿀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 잘못 봤다. 그리고 빵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오면 엄마 얼굴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애가 빵점을 바꿔갖고 왔는데도 엄마가 이러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괜찮아? 성적이 다가 아니야? 이런 언어가 아이한테 전해지면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요? 부모로부터 스트레스는 안 받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학교에서 이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호르몬을 만드는 첫 번째 기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 그 동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얼굴 표정을 하고 있으면 기쁨이잖아요. 이때는 이 플러스 쪽의 호르몬이 나와요. 무조건.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인상 팍 쓰면 무조건 이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뇌는 바보라서 그냥 완전히 기계라서 이 뇌를 바꾸는 첫 번째가 이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사회에 스트레스가 적은 사회인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서울에 가서 지하철 타보세요. 다 이러고 있지. 다 화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특히
그 아드레날린 중에서도 베타 아드레날린 계열의 호르몬들은 그 호르몬 학자들이 죽음의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도끼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화가 무지무지 많이 나서 막 씩씩거리는 사람의 숨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금붕어한테 뽀글뽀글 하고 집어넣으면 금붕어가 기절을 한대요. 그저께 독한 거를 우리는 매일 만드는 거죠. 이 스트레스 속에서. 근데 유럽 사회, 덴마크나 이런 사회들은 아이들 얼굴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왜? 경쟁 안 하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 뭐 돌봄 교실 그런 것처럼 친구들 우애 좋고 선생님하고 친하고 시험도 없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유럽 나라들은 대부분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병 걸릴 일이 별로 없고요. 국가 질병률이 굉장히 낮아요. 딴 거 특별히 하지 않는데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얼굴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얼굴을 만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이쪽 얼굴이죠. 근데 대부분이 왜 이루고 살까요? 환경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 이루고 있으니까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고 있으면 이루고 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환우분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복제인간 수수께끼라고 저는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계시는 길자씨를 병 걸린 상태 그대로 좀 황구석 박사님을 모셔다가 복제를 좀 해달라 그래요. 요즘 뭐 복제들 유행하잖아요. 영화에도 아일랜드나 뭐 그 요즘 그런 그 복제 인간에 관계되는 얘기들 굉장히 영화도 많이 다뤄지는데 한 100명쯤 똑같은 상태로 복제를 해서 전 세계로 다른 환경 속으로 보내봐요. 한 사람은 북극으로, 한 사람은 유럽으로, 한 사람은 여기 자연이온에서 그냥 이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계속 살도록 놔두고, 한 사람은 뭐 우리 집으로 데려가도 좋고 나랑 같이 집에 가서 우리 그 텃밭에서 기르는 농산물 먹고 유기농 먹고 공기 좋은 데서 살고, 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마존 원시 부족한 데로 보내고, 조금 더 미안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그 아주 그 여자들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데들도 좀 보내고,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놨다가 10년쯤 지난 다음에 길자씨 100명 다 집합.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면 유치원 애들도 아니요 그래요. 자명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 인간이 가진 가능성이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내가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종교의 세계는 자유의지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익숙한 환경 속에서 익숙한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익숙해 있으니까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할 때 아이들이 이제 좀 한국에 적응이 잘 안 되고 뭐 그런 아이들은 다른 데로 학교를 보내지 않고 빼내가지고 세계 여행 학교라 그러는 프로그램으로 보내요.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은 봄에 배낭을 짊어메고 출발을 해서 뭐 중국으로, 티베트로, 안나푸르나로, 뭐 인도로, 동남아로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돌면서 1년 동안 한 10개월 동안 여행을 해요. 1년 프로그램인데 1월, 2월은 국내에서 이제 이렇게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만약에 아이를 그 프로그램에다 넣어서 외국으로 보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른 아이가 돼서 들어와요. 1년이라는 세월밖에 안 됐지만, 근데 문제는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들어오고 나면 요요 현상이 생겨요. 왜? 여기 환경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보름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한 보름 동안은 자기 살아왔던 환경들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일들이 우리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나 한 번 더 갈게. 한 2번만 갔다 오면 애가 거의 완벽하게 다 달라져요. 첫 번째, 영어가 돼요. 소위 말해서 자신감이 붙는 거죠. 돌아다녔으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때 더 다니기를 거부해요. 난 그 답답한데 그런 데 가서 안 살 거야. 왜? 넓은 세상을 봤으니까. 근데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의학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얼굴 거울 없어도 이거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집안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집안이 건강해지겠죠. 근데 이게 치유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쓰는 설명 중에 하나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가짜의 효과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1971년도에 그 암과의 전쟁을 선포해 놓고 신약을 개발하면서 수없이 많은 임상 실험들을 하잖아요. 신약을 만들었으니까 환자들을 모아서 신약을 투약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FDA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환자들을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모아서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 그룹은 진짜 약을 주고 한 그룹은 가짜 약을 줘요. 근데 이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의사가 내가 이거 가짜 약이 진짜 약 이렇게 알고 주면 환자가 눈치를 챈대요. 그래서 이 처방을 하는 의사가 어느 팀에 진짜 약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 뒤에 이 실험을 통제하는 사람만 어느 그룹이 진짜 약을 먹고 어느 그룹이 가짜 약이 들어가는, 이걸 이제 이중맹검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커트를 친 거죠. 환자도 모르고 처방하는 의사도 모르고 뒤에 통제하는 사람 알고. 근데 이때 이 임상 실험을 할 때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짜 약을 먹을 환자 중에 병이 낫는 환자들이 아주 다수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위약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짜약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반대 효과도 또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환우분들 만나보면 플라시보 효과는 다 아세요. 근데 반대 효과를 잘 몰라. 반대 효과는 노시보라고 이제 흔히 그 전문 용어로는 부르는데 효과 없음이에요.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생기냐면 진짜 약을 먹었는데도 병이 차도가 없어. 근데 이거를 아까 얘기한 이 성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약을 먹은 사람 중에 효과가 없는 사람은 이러고 먹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몰모트 내나? 나 지금 가짜 약 먹고 있는지도 몰라? 이러고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죠. 불안하고. 근데 플라시보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 저기 신약을 먹었으니까 나을 거야. 나으면 집에 가서 뭣도 하고 더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삶의 의미를 비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이 호르몬을 만든 거예요. 플러스 호르몬을. 엔도르핀, 도파민 굉장히 큰 치유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불안한 사람은 머릿속에서 계속 아드레날린, 불안, 긴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독약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약이 안 듣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거 해야 될지 이미 결론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 그러는 거는 굉장히 뿌리가 깊어서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절박한 사람들은 이걸 바꿔 나가요. 예를 들어서 20세기를 움직였던 가장 그 영향력이 큰 책 100권 중에 들어가는 책 중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제 그 정신과 의사가 아우슈비츠에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이 양반이 직업의식이 너무 투철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관찰을 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관찰을 하면서 이 양반이 밝혀낸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자기가 배웠던 의과대학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들이 아우슈비츠에서는 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워낙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운 데서 달달 떨면서 밤을 새우고 자도 감기 걸린 사람이 없대요. 그 험한 음식을 먹어도 배탈 나는 사람도 없고, 칫솔이 있었겠어요? 치약이 있었겠어요? 충치 앓는 사람도 거의 없더래요. 그 이 양반이 거기서 이제 전혀 다른 생각을 해요. 도대체 그럼 사람이란 존재는 도대체 뭔가? 그리고 이 양반이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찾아낸 게 있어요. 살아남는 자들의 특징. 이상하게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징조도 금방 알 수가 있대요. 포옹이 딱 하는 순간 그냥 사람이 그냥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죠. 근데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요. 근데 그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타적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 배고픈 상황에서도 옆에 수용자가 배고파하면 자기 빵 조금 띄워서 나눠주는 사람,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는 사람.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체험을 가지고 나와서 로고테라피라는 이론을, 심리학 이론을 창시를 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 뜻 있는 삶,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힘든 과정에서도 살아남더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근데 이 개념을 우리가 앓고 있는 병에다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아주 재밌는 상황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뭐 그런 프로그램들 다 아시잖아요.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 아주 재밌는 분들이 나와요. 라면만 몇십 년 동안 지금 먹고 있는 사람. 아침, 점심, 저녁 그냥 라면이에요. 홍천인가 아마 살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천에 그 라면 대리점 지점장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양반 인수인계 하는 거래요. 그 양반한테 라면 계속 갖다 주는 거. 더 이상하신 분은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한갑 때부터 설탕을 하루에 2kg씩 먹어요. 근데 100살까지 살아 계신 거예요. 현대 의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 양반이 당도 안 나와. 검사를 해보면.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까 얘기한 예외적인 인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예외적인 환자들. 의사가 너 몇 년밖에 못 살아 했을 때 막 5년씩 6년씩 살아있는 이런 이상한 환자들. 근데 이거는 의학에서는 예외예요. 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과 몸, 이 구성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거를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단초가 전 이 호르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호르몬을 만들 것인가? 사실은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남편이 바람 피웠다. 그러면 이 정도가 지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애가 빵 좀 받아왔다. 괜찮아요. 빵 좀 받았다고 인생 망가지지 않고. 근데 우리는 세뇌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는 거거든요. 빵 좀 받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삶을 한참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때 공부 잘했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동창회에 나가보면 고등학교 때 담배 피던 애들, 뭐 담 뛰어든 애들, 이런 애들 멀쩡하게 사업해서 나가서 안 망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걱정과 불안과 불안 속에, 사실은 이 불안을 누가 만드냐면 상업주의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끝없이 불안하게 해서 무엇인가 사서 그거 갖고 욕망을 충족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 갖고 잠깐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지만 더 큰 욕망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속으로 다시 몰입되고, 그럼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주제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말고 마음만 먹어서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우리말에 마음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죠? 그냥 꿀꺽꿀꺽 먹죠. 한시도 빼지 않고 우리는 마음을 먹고 살아요. 긍정적인 마음이든 부정적인 마음이든 바꿔 먹기도 하고 강한 마음을 먹기도 하고 끝없이 마음을 먹고 사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환우분들을 만나 뵈면 다들 뭘 먹어야 나을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찾고 좋은 약 찾고 그러시는데, 이거를 한번 이렇게 뒤틀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생명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단식을 하면 보통 40일은 다 버텨요. 근데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안 마시면 길어야 열흘. 보통은 일주일이면 탈수 증세로 거의 다 죽어요. 숨을 안 쉬면, 이러면 이제 그 환우분들이 막 웃어요. 숨을 안 쉬면 불과 5분이면 우리는 목숨을 잃어요. 근데 만약에 의식이 없으면,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이렇게 뒤에서 뽑아서 의식을 뽑아내면 우리 뭐라 그러죠? 의식 없는 사람? 몸은 살아있는데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의학에서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면 죽었다 그래요. 왜? 생각 없는 인간. 결국 생명 현상의 가장 첫 번째는 생각이죠. 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의식이 만약에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을 먹는다는 말처럼 전혀 다른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성격,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마음은 늘 이런 마음을 먹겠죠. 반대로 이 반대쪽에 있었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주식일 거예요. 하루 종일 불안하고 하루 종일 분노하고 하루 종일 상대방 혐오하고, 그러면 이 호르몬 속에서 그냥 자신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주위의 사람까지도 다 오염을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이리로 갈 수 있을까? 전 이게 가장 큰 건강의 첩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명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의식, 마음 먹는 거.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숨 쉬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전국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심각한 이유가 우리가 같은 폐 속에서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지 음식이라 그러든지 선별이 가능해요. 공유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근데 의식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호흡 문제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인드 바이러스라는 말을 써요. 생각도 사실은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일종의 그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 그 집단의 생각을 공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경찰이다.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집단 안에서 그 사고를 공유하지 않으면 그 집단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의 주위의 환경들을 이런 쪽으로 바꿔나간다 그러면 일단 기본 건강은 확보가 돼요. 계속 내가 머릿속에서 이 플러스 호르몬, 내 몸을 보호하고 긴장을 이완하는 호르몬을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상황에 의지하게 되면 이걸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위 환경이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키울 때 저는 그렇게 키웠거든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공부 안 해도 돼. 왜? 살아보니까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 아이가 스트레스 훨씬 덜 받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농촌조합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뭐 온 아이들 중에 ADHD라고 부르는 그런 병을 앓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받으면서 들어오는 순간 ADHD 약 다 끊는다. 그 조건으로 들어와라. 부모도 걱정스러워하고 아이도 걱정스러워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데려다가 그냥 자연 속에서 놀게 했어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의 집단 속에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자연 속에서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농사 같이 짓고, 그리고 그 아이가 중학교 갈 때 학교 보내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상황에서 그 아이가 만약에 중학교를 가면 그 아이가 당할 게 뻔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때 이 아이가 이제 치유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에 검정고시를 통과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검정고시를. ADHD를 앓던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그 학교를 안 보내고 있다가 세계여행학교 팀에다 보냈어요. 지금은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학교 속에서 그 아이가 자랐으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으면 끊임없이 불안 속에서 살고 약에 취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똑같거든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해요. 자연 속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적어도 숨 쉬는 거, 맑은 공기, 산보하고 일하고 이런 조건 속에서 50%는 그냥 난다라고 좀 장담을 해요. 근데 우리는 환경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아파트값 비싼데 그거 팔고 어디로 가? 제 직업 있어. 애 교육시켜야 돼. 이런 환경들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그럼 그 환경은 그만두고 내가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거죠. 내 얼굴 환경, 어떤 표정을 지을 건가? 내가 결정하면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웃을 거야.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웃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얘는 엔돌핀을 만들게 돼 있는 게 우리 구조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러고 살면서 삶이 좋아지길 바란다 그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기예요. 사회 전체도 마찬가지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긴장과 이완이라는 두 개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호르몬은 사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흔히 항상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온은 36.5도.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처럼 37.5도가 됐다 그러면 뭐 발열 증상이 있다고 격리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온도를 36.5도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조금씩 해서 유지하는 밸런스가 사실은 삶의 밸런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당히 긴장해야 되고, 긴장했으면 그 긴장을 이완으로서 풀어내야 되고, 이 두 개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긴장하고 사는 거죠. 평생을 긴장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갑과 을 사회에서 끝없이 긴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끝없는 경쟁, 무한 경쟁이라고 그러죠. 빨리빨리 무한 경쟁, 이겨야 돼.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서로 배려하고 돕고, 뭐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뭐 수없이 많은 그 봉사자들이 그 위험한 대구로 들어가고, 이런 선한 생각들, 선한 마음들이 훨씬 많아지면 그 사회는 아마 병도 없어지는 사회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흔히 뭐 스트레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한번 이렇게 기지개를 켜고 쭉 내리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죠. 왜 시원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들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지개를 켜는 건 긴장이고, 이렇게 내리면 이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긴장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벌쓸 때 이렇게 하고 쓰죠. 그럼 이제 긴장이 와서 팔도 아프고 덜덜덜 떨리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거를 심리학자들은 승리자 포즈라고 불러요. 전 세계에서 어떤 문화권, 어떤 종교, 피부색 다 상관없이 경쟁에서 승리한 존재들은 다 이래요. 사람만 그러냐? 동물도 그래요. 늑대들도 서로 싸워서 대장이 되면 높은 데 올라가서 발 딱 딛고 고개 딱 하고 털 싹 세고 와 그러고 그래요. 닭도 그래요. 닭끼리 싸워서 이기면 날개치 푸득푸득하고 꼬닥 그러고 소리 지르고, 진 놈은 저 구석에 가서 대가리 쳐박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자들은 패배자 포즈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냐면, 실험 심리학에서는 이런 실험을 해요. 아까 그 임상 실험에 진짜 약, 가짜 약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하듯이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뭐 면접 테스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 팀은 승리자 포즈를 취하게 해요. 한 5분, 10분 막 이러고 신난다, 이겼다 그러고, 한 팀은 패배자 포즈를 취하게 해요. 저 구석에 니들 이러고 있어. 5분, 10분 그렇게 있다가 면접관한테 들여보내요. 그럼 면접관들이 그냥 우리 감이라 그러죠. 느낌으로 사람을 뽑아요. 아, 이런 괜찮은데? 이 친구는 좀 뭔가 아니야.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학생들을 뽑으면 거의 80%의 확률로 승리자 포즈를 취했던 아이들이 뽑힌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호르몬이 냄새가 난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냄새, 우리는 냄새를 뭐 향수니 뭐 이런 문명 때문에 사실은 그 냄새 후각이 굉장히 후퇴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맹인들이나 특히 이제 헬런 켈러 여사 같은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양반은 방에 딱 들어가면 냄새로 방에 몇 명이 있는지, 여자가 몇 명, 남자가 몇 명이 있는 데까지 구별을 했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시각이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후각 정보가 굉장히 이렇게 감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플러스 쪽의 호르몬들은 달콤한 냄새가 난대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죠. 무의식에서 나는 거죠. 이쪽에 마이너스 호르몬 냄새들은 죽음의 냄새가 난대요. 약간 이게 아까 도끼라 그랬잖아요. 독한 냄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알고 느끼는 거죠. 근데 이때 이 포즈를 취하는 순간 우리 몸에선 이 호르몬을 내보내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승리자로 살아왔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패배자예요. 늘 을의 처지에서 살아왔고. 그럼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얼굴, 내가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웃겠다라고 결정해서 웃는 상황과 난 승리자야라고 선언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근데 안 해요. 못하고 잊어먹어요. 왜? 난 승리자가 아니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걸 할 것인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단순하잖아요. 이거 기공할 때 이제 전 뭐 젊었을 때 기공도 좀 했는데 기공의 가장 기본 자세가 이거예요. 태양을 바라보고. 근데 왜 안 하거든요? 이것만 하면 그냥 뇌에서는 이 호르몬을 자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 생물의 DNA에 아주 각인되어 있는 기억이에요. 근데 이거를 깨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부지런히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하시면 나는 활기가 되돌아오는 거죠. 근데 웃는 것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의학이나 이런 심신상관 의학 하시는 양반들이 이렇게 얘기해. 크게 웃는 거 한 번만 가지고도 암세포가 증식을 멈춘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가 얘기하는 면역 세포들 있잖아요. T세포, 뭐 NK세포 이런 애들이 활성화가 돼요. 근데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동안은 이 세포들이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왜? 싸워야 되니까 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강하게 나타나냐 하면요. 저는 이제 젊었을 때 암벽을 했거든요. 암벽, 락클라이밍이라 그런 걸 했는데 그 절벽 끝에 서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맨날 다니던 사람도 막 온몸이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자이를 타고 쫙 내려가요. 그럼 내려갔을 때 느끼는 쾌감, 이게 사실은 엔돌핀을 만드는 거예요. 긴장과 이완이 적절히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요법을 가지고 사실은 현대의 그 심신상관 이야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그 생명 현상에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호흡은 우리가 그 자율신경계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나고 막 이렇게 분노했던 사람들은 숨을 어떻게 쉴까요? 이러고 쉴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때는 우리가 숨을 통제 못 하잖아요.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르지만. 그럼 이제 명상이라 그러는 걸 시작을 하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호흡법이에요. 천천히 숨을 쉬는 거, 편안하게 숨을 쉬는 거, 깊이 숨을 쉬는 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만 있으면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 쉬는 거 어떻게 하는지 배워본 일도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쉬는 거라고 알죠. 근데 예를 들어서 환자들, 아주 많이 아픈 환자들은 숨을 어떻게 쉴까요?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얕은 숨을 쉬어요. 근데 이것도 호르몬을 만드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요. 숨을 천천히 깊게 쉬면 편안해지잖아요. 이완 상태가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거친 숨을 쉬어요. 이것도 그냥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이제 기공을 하고 우리 평소에 명상 훈련을 했던 사람들은 숨쉬기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그 건강해지려면 근육을 늘리려면 근육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숨 쉬는 것도 일종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천천히 깊이 쉬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숨을 천천히 깊게 쉬기 시작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 수련이 되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자기 습관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래요. 이 살덩어리에 의식이 들어있잖아요. 생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유전자로 치면 고릴라나 우리랑 2%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근데 우리는 그 2% 차이로 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 고기 덩어리 안에 이런 기가 막힌 의식이 들어있을까라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의식이 어떤 사람에게나 아주 똑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쪽에 긍정적인 거, 이쪽에 부정적인 생각들, 이거 다 의식의 단편들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나 온전히 한 벌 다 들어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이런 설명을 좀 덧붙여 볼게요. 우리 그 DNA라고들 다 아시죠? 이렇게 나선형으로 꼬여서 여기 이제 단백질 덩어리 이렇게 들러있고,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세포든 세포의 핵 속엔 DNA,
온전한 DNA 한 벌이 통째로 들어있어요. 이걸 이제 유전학자들은 유전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뭐 나쁜 짓을 하고 머리카락 하나 떨어뜨리고 왔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를 찾아내는 거죠. 유전형이 똑같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에도 DNA가 100%다 들어있고 피부에도 DNA 100%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얘는 왜 머리카락이고 얘는 왜 피부일까? 이거를 유전학자들은 표현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전자 이 DNA 코드 중에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요것만 복제를 해요. 요 머리카락만. 다른 부분들은 있어도 복제가 안 돼요. 요거를 이제 클로즈라고 불러요. 닫혀 있음. 요거는 오픈, 열려 있음. 그러니까 열려 있는 것만 복제를 하는 거죠. 아무리 DNA 전체가 온전히 다 있어도 이 표현형만큼밖에 복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의식이라 그러는 것도 굉장히 비슷한 상태로 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그 뭐 부처님이 불성이라고 불렀던 그리스도교에서 신성이라고 부르던 어떤 형태로든 이 의식이 DNA 전체가 한 세포 안에 들어있듯이 의식 전체가 우리한테 들어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자기 복제를 하는 거예요. 처음 부모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 했던 생각 오늘 하고 오늘 했던 생각하고 내일 하고 중간에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거의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람은 안 바뀐다. 어떤 사람이 바뀌었다면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거다. 조건이 바뀐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옛날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철학에서도 비슷한 말을 해요. 찌찜내변이라고 삶의 자리라고 불러요. 그게 한 사람을 규정한다 그러죠. 아까 얘기한 복제인간 수수께끼처럼 내 환경.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환경이 뭘까요? 사람들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잖아요. 부모 환경, 가정 환경.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환경이란 말을 얼마나 다양하게 쓰는지 우리가 쓰는 중요한 단어에 환경이라는 말을 붙으면 거의 다 붙어요. 가정 환경, 부모 환경, 교육 환경, 노동 환경, 자연 환경.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될까요? 자연도 다 망가지고 환경은 망가져 가고 있고 미세먼지는 퍼져 있고 교육 환경도 안 좋고 가정 환경도 안 좋고 이런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이 가능할까요? 근데 이것을 바꾸는 방법이 의식에 있어요. 의식은 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가장 쉬워요. 내가 나를 의식하는 거. 내 얼굴을 의식하는 거. 내 얼굴이 지금 웃는 얼굴이야? 찡그린 얼굴이야? 무표정이야? 내가 지금 승리자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이러고 거북목대서 살고 있는 건가? 이거를 의식하고 내가 숨을 지금 어떻게 쉬고 있지? 이거를 의식하는 거예요. 이거를 의식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자각이라고 불러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근데 얼마나 쉬워요. 내가 이 엔돌핀, 도파민 이런 호르몬들은 자연 상태의 것은 무지무지하게 비싸대요. 근데 이거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의 주도권을 나한테 가져오는 거죠. 내 얼굴을 너희는 절대로 이렇게 못 만들어. 난 이러고 살 거야. 라고 결정하고 나 자신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짜로 엔돌핀, 도파민 이 비싼 호르몬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약을 내가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얼굴을 하고 있으면 기분도 나빠지고 삶도 망가지고 이거를 자각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면서 이제 늘 느끼는 거지만 기분 좋게 술 마셨을 때 남자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막 웃고 떠들고 기분 좋게 술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숙취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접대하는 술자리라든지 아주 좀 이렇게 좀 긴장해야 되고 막 그런 상태에서 술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숙취가 있는 거 누구나 다 느끼잖아요. 그것도 이 호르몬이 만드는 거예요. 기쁨의 호르몬, 도끼 만드는 호르몬. 이거 결정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이걸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웃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늘 기뻐해라.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면, 그리스도교 신자면 웃어야 돼요. 늘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병 걸렸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요. 감사하면 내 머릿속에서 약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근데 우리는 계속 의심하죠. 도마처럼. 늘 불안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먹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쪽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우리한테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하잖아요. 부정적인 거 안 먹고 이 긍정적인만 먹으면 되는데 세상이 그냥 놔두질 않죠. 악착같이 이쪽으로 끌어들이고, 이걸 우리가 악마라고 불러요. 나를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아이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찡그리고 있을 때 와서 야, 어깨 두들기면서 야, 웃어. 그래서 이 예외적인 환자 그룹의 다른 이름은 지지 그룹이에요.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지켜보고 나를 권면해 주는 사람. 이런 그룹이 있을 때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돕고 이런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끝없이 혐오하고 병을 퍼뜨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 세력이 훨씬 커져야 되고 지금 커져가고 있다라고 돼요. 어느 쪽에 쓰실지 우리가 결정하면 되잖아요. 수고하시는 의료진 분들도 마찬가지고 혹시라도 확진이 돼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밝은 세상 만드는데 이런 힘들을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강의해봐야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지켜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낯선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쓰면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영어 얼마나 열심히 배웠어요. 영어 돼요? 환경이 영어 환경이 아니에요. 영어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영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우리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전하면 그건 내게 돼요. 여기 강의하는 사람 게 아니라. 근데 얼마나 쉬워요. 어려운 얘기 거의 없잖아요. 웃는 거 어려워요? 이거 하는 거 어려워요? 숨 천천히 쉬는 거 어려워요? 아니에요. 가장 삶의 기본 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나누세요. 야, 우리 이러고 살자. 이러고 있으면 옆에서 좀 알려줘. 가족 전체가 이러고 살면 천국 따로 없잖아요. 하늘나라 따로 없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위할 사람과 함께 크게 웃을 일 만드시고 웃을 일이 없으면 그냥 웃으시면 돼요. 왜? 내가 여기서 약 맞는다 생각하시고 웃으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꼭 쾌차하시고 건강한 사회, 밝은 사회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